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벤처재단 혁신창업스쿨에서 테크 트렌드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올비드 HR의 박정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딥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것이냐, 아니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러한 두 가지 중에 아마 선택을 해야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우리가 구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이 아이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혁신한 사례들을 좀 두고 볼 건데, 여기에는 비단 기술로 비즈니스를 혁신한 사례만은 있진 않아요. 기존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이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바꿨는지, 이런 어떤 이 혁신적인 방법론의 전환, 이거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딥테크의 사례들도 조금 우리가 스터디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구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2010년 중반쯤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아주 하이테크 분야의 기술로 뭔가 이 어떤 우리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 기존의 기준들을 이렇게 바꿀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딥테크라고 칭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 딥테크를 이런 분류로 해요. 합성 생물학, 뭐 바이오테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재, 드론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뭐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투자가 되는 거는 사실 그 최근 5년 기준으로는 합성생물학, 바이오테크가 높은 이유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이라든지 소재, 드론 로봇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투자가 되고 있고, 최근 1, 2년 사이에는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것들이 미국과 중국 뭐 둘이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국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어떤 이 딥테크를 디지털 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린 환경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들, 그 다음에 소부장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 딥테크 분야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좀 사례들을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대표적인 대기업하고의 연계 사례를 조금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딥테크라고 하는 거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연구, 굉장히 방대한 그 연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 딥테크 분야에서 뭔가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거 사실 굉장히 웃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네가 무슨 돈으로, 무슨 조직으로, 무슨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췄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뭔가 이 어떤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CJ 같은 데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이 CJ의 어떤 판매망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푸드테크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한 사례들, 그 다음에 그 또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만들고 있는 유빌리티를 이제 이렇게 그 지원하는 사례인데, 사실 이 유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다른 비즈니스로 시작을 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만도, 현대 만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 모비스인지 만도인지 그쪽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배달 로봇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시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삼성 벤처 투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도 뭐 직접적으로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미 뭐 널리 알려진 거죠. 우리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창업한 세트랙 I를 이제 얼마 전도 아니죠. 벌써 꽤 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해서 민간 위성들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뭐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에서 이 성과를 거둔 것들,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우리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벌이고 있거든요. 뭐 한양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퍼티두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랩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안에서 이들이 이 사내벤처식으로 출발을 할 때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드머니 투자를 네이버가 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 딥테크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적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잘 팔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즈니스가 딥테크 분야는 특히 그 비즈니스적 성과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와 밸류체인이 필요할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 경쟁자를 이기고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잘해야 될 거고,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경쟁을 회피하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테크는 스타트업이 뛰어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일 수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아니면 딥테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라이언스죠.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딥테크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특징은 스타트업들끼리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아니면 뭐 대기업의 어떤 그룹사들, 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스타트업들끼리 얼라이언스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기술 개발의 강점은 있지만 생산은 약해. 나는 생산에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어. 나는 판매만 갖고 있어. 판매 제휴할 수 있는 마케팅 이 툴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하나의 이 컴퍼니 빌딩이 된다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자본금은 그 뒷단의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우선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흔히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과연 시장에서 정확히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테스트해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2010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의 방법론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영학에서 다루는 이론들도 결국은 올드해요. 그게 누적돼 오고 변화돼 온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 그 비즈니스 플랜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리고 그 비즈니스 플랜을 실제 마켓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의 개념으로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쓰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컨텐츠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아주 스몰 사이즈의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아니면 내가 기술이 특정하게 없어요. 뭘 만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는 린 캔버스가 훨씬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딥테크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가지 요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세일즈 앤 마케팅의 영역이에요. 우리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의 우리 요소들이 되겠어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 비용과 수익, 회계적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계적 요소에서의 밸런스죠.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균형점 위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세일즈 앤 마케팅과 비용을 만드는 우리 생산관리 쪽, 이 두 개가 어떤 식의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돌아갈 거냐, 이걸 우리가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의 밸런스를 측정하는 도구로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써서 비용을 들여서 공장도 짓고 기계도 들여오고 사람도 뽑고 재료도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팔아서 수익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온 수익을 다시 비용으로 써서 또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팔아서 또 들어온 수익을 다시 비용으로 써요. 이 순환 구조를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현금 흐름이 처음에 내가 코스트를 태워서, 비용을 태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해서 다시 내 수익으로 들어오는 주기, 그게 만약에 내가 처음에 돈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판매 대금으로 나한테 다시 들어오는 주기가 3개월이라면 여러분의 현금 흐름 주기는 3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3개월 단위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3개월을 망하는 게 되는 거죠. 아침에 김밥을 만들어서 그날 파는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하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김밥 천국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와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일주일 내내 만들어서 팔고 떨어지면 또 다시 일요일 날 장을 보러 가고, 그럼 현금 흐름 주기는 일주일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맥도날드처럼 양파는 3일마다 들어오고 햄은 5일마다 들어오고 빵은 매일 들어오고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러면 현금 흐름 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의 의사결정 주기, 현금 흐름 주기, 수익과 비용의 밸런스, 이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한 장의 워크시트에서 전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우리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학습을 하고 작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을 이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어예요. 용어.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제일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될 테니까 밸류 프로포지션, 우리나라 말로는 가치 제한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가치 제한, 가치면 가치지 가치 제한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의 가치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고객이 그래, 나한테 필요해. 그래, 난 그거 사고 싶어. 그래, 난 돈을 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객을 위해서 만든 가치이지만 그 가치가 나한테 수익이라는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선 결국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구매를 하는 고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 세그먼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쌍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고객 세그먼트는 누구냐? 고객이 아니라 고객 세그먼트잖아요. 세분화된 고객이에요. 세분화된 고객. 세분화된 고객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것 같은 첫 번째 고객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이걸 원하는 고객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배달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식당의 주인들이 이 배달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배달 안 하는 식당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들은, 테크니션들은 이걸 만들면 편하니까 쓸 거야. 뭐 멋있으니까 쓸 거야. 하이테크니까 쓸 거야. 비용을 줄여주니까 쓸 거야.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식당을 창업을 했는데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배달 앱에 있는 배달원들을 쓰자니 배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동네에서만 장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먼 거리까지 배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들고 뛰어도 돼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들고 뛰자니 힘들고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자니 잘 못하고 차로 배달을 하자니 좁은 골목길이 많고 이런 배달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집은 배달은 못해요. 배달은 안 되는데 픽업을 하면 포장해서 여러분이 싸가지고 가면 10% 할인해 줄게요 라고 나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어디서 이거는 네가 스마트폰으로 3km 이내에서 조정 가능한 배달 로봇이래. 그럼 저는 쓸 거예요. 왜? 내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 세그먼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만약에 이 로봇이 이 배달 로봇이라면 이 배달 로봇이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배달 로봇이 어떤 무선 중계 시스템에 의해서 5km 반경 내에서 아니면 1km 반경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경 1km 이내의 상권에서 이러한 어떤 음식을 배달을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음식점 주인이 여러분의 고객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는 세분화돼야 돼요. 표적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표적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많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다 수용해 주다가 스타트업은 아마 망할 거예요. 생산 최적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객 세그먼트 하나,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거고, 그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쌓여진 경험, 그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들어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토대로 여러분은 두 번째 유형의 고객, 세 번째 유형의 고객, 네 번째 유형의 고객을 계속 만들어서 스케일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제한은 이 가치 제한에 꽂혀 있는 이 가치 제한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은 고객 세그먼트와 짝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커스터머 세그먼트에게 전달되는 거는 채널이에요. 채널은 뭐냐면 경쟁자가 우글우글거리는
길을 건너서 고객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널은 내가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좀비 떼들이 우글거리는 다리를 여러분은 안전하게 건너가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다리 너머에 있는 고객에게 내가 무사히 배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사히 이 가치 제한을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 중간에 이 채널 안에서 경쟁시장 안에서 경쟁자에 의해서 차단되는 거예요. 경쟁자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 채널을 여러분은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사요? 아니면 매장 열어놓으면 알아서 사러 와요? 인스타에 홍보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쟁을 해요. 여러분은 그중에 정말 하찮은 하나의 개미와 같은 존재가 돼요. 스타트업으로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연구 실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일은 경쟁자들이 볼 때는 하루 강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아니면 경쟁자들 몰래 경쟁자들을 회피하고 고객을 만날 수 있을지 이 채널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난 고객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덤을 하나 더 줘요. 갈 때마다 친절한 얼굴로 웃어줘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줘요. 아니면 원격으로 뭐 어떤 서비스를 이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이 경쟁자의 제품보다 내 제품을 믿고 쓰게 만드는 거라면 이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고객은 내 제품만 보아도 흐뭇할 거예요. 우리 회사 브랜드를 보면 왠지 얼굴에 미소가 깃들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들은 도망 안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제품만 보면 짜증이 나요. 괜히 산 것 같아요. 바가지 쓴 것 같아요. 수리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못해서 하루 손해본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당장 바꾸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바꿔. 여러분은 비즈니스 망하신 거예요. 두 번 다시 매출 못 일으킵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나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커스터머 세그먼트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한 쌍의 다리의 역할을 해요. 고객들이 마음 편히 사러 올 수 있는 다리, 강을 건너서 사러 올 수 있는 다리를 여러분은 징검다리가 아니라 삐그덕삐그덕 때리는 나무다리가 아니라 튼튼한 교각이 받치고 있는 2차선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러 오는 사람, 사갖고 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사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매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커스터머 세그먼트에게 전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고객들은 나에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안겨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에요. 그래야 내가 언제 얼만큼의 수익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공격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면 기계 새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람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단 말이에요. 마케팅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는 거죠. 이거 당장 하면 재료비 살 돈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결정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치 제한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리소스, 자원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으로 이러한 밸류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핵심 자원에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공장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사올 수 있는 돈도 필요할 거예요. 이러한 리소스, 자원을 갖춰놓고
그 안에 재료를 사와서 기계를 돌리고 만들어서 포장해서 배달을 하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기업의 오거나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활동이 뒷받침될 때 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채널에서 릴레이션십을 쌓으면서 고객에게 수익을 올리는 이 모든 기업이 해야 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자원과 활동은 비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요. 채널과 릴레이션십도 비용에 영향을 미쳐요. 마케팅 돈 들어가요. 판매점을 구축해요. 판매사원을 뽑아야 돼요. 웹사이트 구축해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서비스 메일 돌려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채널과 릴레이션십은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구조에도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우리 회사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해피하겠죠. 하지만 스타트업은 불행하게도 모든 조직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파트너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주 협력업체, 아웃소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춰야 될 리소스, 여러분이 해야 할 액티비티, 그리고 여러분이 경쟁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채널과 릴레이션십 측면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그 사람과 그 기술과 협업이 필요한 사람들, 이걸 우리가 키 파트너라고 지칭을 해요.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키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리 밸류체인의 협력업체일 뿐이죠. 단순한 외주업체와 키 파트너는 개념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9가지 요소가 잘 설계가 된다면 여러분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플랜을 갖게 될 거예요. 만약에 채널에서 경쟁 상대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릴레이션십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은, 자본금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면 여러분의 리소스나 액티비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채널을 구축하고 릴레이션십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대신 팔아주겠대, 우리가 총판 역할을 해주겠대. 그럼 여러분은 그러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본적 여력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서 써야 될 수 있는 여윳돈이 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리소스나 액티비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 있는 이 비즈니스의 요소들은 9개 모두가 각각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나마 완벽한 비즈니스 플랜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 리스크를 줄인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산업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려는 비즈니스의 유형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요소들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아마존 그 AWS처럼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놓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자원주도형이라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협력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밸류체인 중심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맞죠. 만약에 이 주문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멕시코의 시멘트 생산업체라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그냥 심플하게 서브웨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객이 원하는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빵 골라야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골라야죠. 토핑 골라야죠. 소스 골라야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골라야죠. 그러면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샌드위치를 얻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고객이 언제 어떻게 원할지 모르니까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이런 주문 주도형 비즈니스로는 또 다른 게 델 컴퓨터가 있겠네요. 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구성에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다 보면 이 부품하고 이 부품은 호환이 안 돼. 다른 거 선택해. 이런 에러 메시지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PC를 딱 만든 다음에 주문한 다음에 결제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스펙대로의 PC가 데스크탑이 랩탑이 나에게 배달되는 거거든요. 테크노마트에 가서 하이마트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랩탑 데스크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드디스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용량이 램 용량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화면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키보드는 기계식이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요구를 그들은 맞춰주지 못해요. 하지만 델은 맞춰주죠. 주문 주도형이 되는 거예요. 고객 주도형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제품 측면보다는 아마 서비스 측면이 많이 될 거예요. 재무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렌탈 서비스, 뭐 정기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재무 주도형이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복사기 렌탈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비데 뭐 하다못해 침대까지도 지금 렌탈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 홈쇼핑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렌탈 서비스도 있거든요. 나는 내가 만약에 거주하던 원룸에서 회사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면 내 옷하고 책하고 몸만 가면 돼요. 나머지 원룸 안에 있는 모든 가구, 가전제품, 모든 솔루션들은 걔네들이 새 걸로 다 맞춰주거든요. 나는 뭐죠? 매달 렌탈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그런 고객들에게 렌탈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내가 다 갖춰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재무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스타트업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러한 어떤 우리 딥테크가 기술이 된 사례들을 한번 보자면 주셰로라고 하는 우리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나와서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계가 주스 기계예요. 이 기계 안에 오른쪽에 있는 팩, 이게 주스 팩이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성분도 다르고 맛이 다 달라요. 용량은 같고. 이 팩을 놓고 가운데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맛있는 주스 한 잔이 나오는 거예요. 유기농 주스가. 그래서 이걸 699달러에 팔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6개월 동안 한 대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399달러까지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거든요. 근데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8개월 만에 이 회사가 손을 들고 항복, 우리는 이 사업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적 메커니즘이 숨어져 있거든요. 이 기계에 이제 이렇게 넣고 팩을 넣고 하는 건데 이 기계의 장점은 뭐냐면 이 팩 안에 있는 음료가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짜져서 나오는 게 이 기계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닐 포장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포장 안에 들어있는 주스 성분은 단 0.1cc도 남지 않고 다 짜지는 거예요. 그게 이 팩이 터지지 않고 다 짜지기 위해서는 이 롤러가, 숨겨진 롤러가 이 팩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스퀴즈하는 거거든요. 쭉. 그러면 이 주스 팩의 토출구죠. 이 토출구에 터지지 않는 압력에 프레스가 가해졌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전부 다 스퀴즈가 돼서 이 팩은 안 터지는 상태에서 스퀴즈돼서 나오게 하는 게 이 기계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주스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넌 아까운 유기농 주스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라고 아마 마케팅을 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서 주스 기계에서 일일이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어. 얘가 쉽게 먹게 해줄 거야. 근데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주스 사다 놓고 하나씩 뜯어 먹어도 돼요. 그죠? 아니면 배달시켜 먹어도 돼요. 또는 이건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테스트를 한 건데 손으로 짜도 나와요. 기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 손으로 짜면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말끔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죠? 여러분이 풍선을 불고 풍선에 있는 바람을 정말 0.01cc의 기체도 남지 않게 다 짜낼 수 있나요? 힘들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풍선을 거꾸로 내가 삼켜요.
풍선에 있는 기체를 말끔히 삼켜서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삼키면 풍선 안에는 0.1cc의 기체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딥테크 해도 사람들은 기술보다는 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딥테크 기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드시려면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질까, 이 기술이 어떻게 쓰여질까가 아니라 이 기술이 구현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를 사면 그 안에 그래픽 카드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CPU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게임을 할 때 기존 버전보다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임 컨텐츠는 어떤 게 있겠구나, 어떤 게임을 내가 더 멋있게 할 수 있겠구나, 더 이게 어떤 우리 그래픽의 디테일 이게 더 좋아졌겠구나, 이런 걸 바라지 이 게임기의 기술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 식당에서, 우리나라도 식당 보면 배달 로봇들 많잖아요. 안에 서빙 로봇들. 서빙 로봇 돌아다니다 보면 쟤는 어떤 센서로 어떻게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을 회피하고 테이블을 회피하고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서서 보면은 왠지 우리 자리로,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온 다음에 얘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서 쟁반이 있는 쪽이 우리 쪽에 보여지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쟁반이 전부 비워지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쪼르륵 다시 주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얘는 도대체 어떤 센서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요 따위로 움직일까? 이거 가만히 궁금해서 보거든요. 직업병이에요, 저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그냥 신기해하지 거기에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그 로봇, 서빙 로봇 보려고 그 식당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디테크 분야에 창업을 한다 그래도 기술에 너무 함몰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기술을 갖고 사람들의 무엇을 바꿔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딥테크는 아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더 발전을 하거나 생존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약간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좀 스터디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10 Type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익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혁신하는 방법, 또는 어떤 이 제품의 퍼포먼스죠, 성능을 혁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시스템의 혁신도 있네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유통 채널을 혁신하는 방법, 브랜드 가치를, 또는 이 고객 스스로의 참여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조금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을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질레트와 힐티 두 개의 사례가 있고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개선, 혁신하는 방법에는 타겟과 UPS와 도시바의 이 협업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비즈니스 스트럭처, 이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서의 사례는 아마존에 인수됐던 홀푸드 마켓과 세계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에는 우리 자라나 이케아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프로덕트의 성능을 혁신한 사례로 다이슨과 코닝의 이 고릴라 글래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덕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모질라의 업무 개선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을 이뤄내서 시장에
이 패러다임 체인지를 가져온 사례로는 자포스와 세븐일레븐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채널, 우리 유통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혁신으로 약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는 우리 네슬레의 네스프레소, 그 다음에 나이키, 이 두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브랜드는 트레이더 조스 마켓, 그 다음에 인텔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블리자드와 애플의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우리 대여섯 가지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큰 변화 없이 수익 모델의 변화만으로도 비즈니스의 혁신이 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조삼모사의 법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질레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질레트는 면도 날 회사일까요? 면도기 회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도기 회사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레트 TV에서 나오는 질레트 광고는 면도기만 보거든요.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 거지 면도 날로 면도를 하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질레트는 면도 날 회사거든요. 면도 날을 사면 면도기를 공짜로 주는 거지 면도기를 사면 면도 날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질레트 제품을 사시면 면도 날 8개 들어있는 패키지에 면도기 하나 들어있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면도기 하나에 면도 날 3개 들어있는 거. 이게 면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면도 날을 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락인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도 날에 익숙해지면 면도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면도 날만 계속 써야 되니까. 그죠? 도르코는 세계 최초의 안전 면도 날을 만든 회사거든요. 이 화면, 이 중간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안전 면도기거든요. 뭐냐면 밑에 레버를 돌리면 위에 뚜껑이 천정처럼 열려서 이 면도 날을 딱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면도를 할 수 있는 양날로. 근데 이 면도 날이 항상 이 면도기로 면도를 하게 되면 피부에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는 게 없어요. 옆으로 밀지 않는 이상. 아래 위로 밀기만 하면 베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면도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지금은 뭐 4날, 5날 해가지고 더 촘촘하게 뭐 모공까지 이 수염을 커팅한다 뭐 이런 광고들도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잉크젯 프린터기를 사면 프린터가 되게 싸잖아요. 그죠? 근데 잉크는 비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뭐 아까 네스프레소도 나왔지만 네스프레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런칭을 할 때 캡슐 커피 뭐 이렇게 뭐 90개인가 127개인가 들은 거 한 팩을 사면 캡슐 머신을 그냥 주는 캠페인을 한 6개월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캡슐 머신이 있어야 캡슐이 락인이 걸리거든요. 캡슐 머신이 있는데 다른 캡슐을 사지 않아요. 뭐 물론 다른 것도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있는 거에 맞춰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이 락인을 걸기 위해서 면도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면도날은 그 면도기에 맞춰서 계속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실증 내면 안 되니까 더 새로운 기능을 원하니까 면도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힐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럽의 대표적인 전동공구 회사인데요. 뭐 우리나라랑은 이제 이 주거 환경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전동공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사서 쓸 수는 없어요. 비싸니까. 그럼 집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100유로를 내면 5개, 200유로를 내면 7개. 이런 식으로 정기구독처럼 공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구 쓰다가 평소에는 집 수리하는 공구를 썼는데 벽 수리하는 공구를 썼는데 배관을 수리해야 돼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 2개 반납하고 배관 수리용 공구 2개를 다시 받는 거죠. 쓰고 나면 또 반납하고 또 필요한 공구를 받아서 항상 필요한 공구의 개수를 내가 정기 구독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죠? 비싸기 때문에 못 사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전기자동차에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팔고 배터리를 정기구독처럼 지정된 데 오면 갈아 껴줄게. 이런 전기자동차도 나왔잖아요. 그죠? 다 락인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을 개선해서 고객을 계속 붙잡아 놓는 기업의 어떤 이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매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혁신? 뭐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낯간지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적 요령이 끊임없이 조달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개선인데요. 타겟 O 슈퍼스토어라고 보통 읽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O 써 있고 타겟이라고 돼 있는데 공식 명칭은 타겟 O 슈퍼스토어라고 우리가 읽어요. 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이마트 같은 큰 이 창고형은 아니고 미국은 창고형 매장은 도심 경계에서 20마일 외곽에 설치해야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주마다. 그래서 다운타운 안에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걔네들은 차를 사고 이제 이렇게 번들로 사러 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타겟도는 슈퍼스토어예요. 매장이 제가 알기로 2,000 스퀘어피트 미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역 앞에 있고 사무실 뭐 이런 어떤 빌딩과 사이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건을 어떻게 파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포스트잇을 이마트를 통해서 팔고 싶으면 아마 이마트가 이 3M하고 계약을 해서 포스트잇을 한꺼번에 싸게 매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 다 배송을 시킬 거예요. 뭐 어느 동에 있는 이마트가 좀 떨어지면 다시 또 보내주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타겟 O 본사와 3M 본사가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 LA에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타겟 O면 오렌지 카운티를 담당하고 있는 3M의 대리점이 본사와 타겟 O가 맺고 있는 계약 조건대로 이 대리점이 그 지역에 있는 타겟 O 슈퍼스토어에 3M 제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재고 관리도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점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꾼 거죠. UPS와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UPS는 택배업체거든요. 그럼 미국은 AS망이 되게 어려워요.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왜 이런 시골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 AS 부르면 일주일 있다가 트럭이 이렇게 가지러 오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에서 랩탑을 쓰다가 망가졌어요. 근데 이거 수리하는데 왔다 갔다 보름 걸려요. 그럼 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바는 어떤 전략을 취한 거냐면 이 UPS 트럭에다가 이 랩탑을 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품을 실어 놓고 UPS 기사들한테 간단한 수리, 바꿔 끼울 수 있는 수리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고장난 거 바꿔 끼울 수 있으면 바로 수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택배 간 김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픽업해 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HP 걸 사겠어요? 델 걸 사겠어요? 도시바 걸 사겠어요? 어차피 성능은 거기서 거기라면 나중에 AS가 편한 걸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제품보다 삼성이나 LG 걸 선호하는 이유 물어보면 거의 80%가 AS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AS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홀퍼트 마켓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 좀 성공을 드리면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바꾼 예인데요. 세계 최초의 이 저가항공사거든요. 로우 코스트 캐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항공사들은 풀 서비스 캐빈, FSC 보통 그렇게 읽어요. 풀 서비스 캐빈. 그 다음에 로우 코스트 캐빈 이렇게 읽는데 이들은 기존에 미국에 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이런 애들이 얘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면 큰 도시의 큰 공항에서 큰 공항만 다니는 대형 항공사들을 타고 이동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기 위해선 다시 렌트카를 빌려서 타는 게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큰 공항에서 주변에 있는 작은 공항까지 우리가 렌터카를 빌리는 가격으로 비행기를 날라줄게. 렌터카 대신 비행기 타지 않을래? 이게 이들의 비즈니스 스트럭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경쟁자는 항공사가 아니라 항공업체지만 항공업체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이 이들의 비즈니스의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렌터카를 빌리는 값만큼만 받고 비행기로 사람들을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딱 리밋이 걸려버리니까 제한이 걸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코스트를 줄여야 수익이 창출이 될 거잖아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항공법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구 문마다 최소한 한 명씩을 둬야 되거든요. 승무원을. 그러니까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어차피 작은 동체니까 협동체거든요. 복도 하나밖에 없는 협동체 비행기니까 앞뒤에 출입문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승무원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그 기장들은 기장과 부기장 2명은 필수니까.
인건비 여기서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잉 737 기종만을 써요. 여기는 단일 기종. 그러면 정비 숙련도도 높아질 거고 정비 시간도 짧아질 거고 망가지는 비행기가 있으면 부품 돌려받기도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이게 저가항공사가 태어난 배경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저가항공사들이 이렇게 취향하는 이유하고는 비즈니스적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케아나 자라의 사례 글로벌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우리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정확히 5124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다이슨 그 무선 진공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았던 거라기보다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술 혁신을 계속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반 기술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같은 경우 핸드폰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이팟을 만들고 나서 터치를 해야 되니까 손톱에 긁혀요. 지문에 이게 뭐가 이렇게 껴요. 그래서 망가지거나 뭐 이렇게 이 오염되는 거 이거를 훼손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표면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 소재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우리 고릴라 글래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고릴라 글래스도 버전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6인가 7까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버전에 따라서 이 무게, 두께, 강도, 뭐 표면의 어떤 이 긁힘 강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계속 얘네들도 진보를 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어도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진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인데 약간 화면에서는 오타인데요. 서비스인데 뭐 하이테크 기술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건 이제 일본의 세븐일레븐인데 일본 세븐일레븐에 가면 세븐일레븐 이 캐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븐일레븐에서 세븐일레븐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이 캐시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3만엔까지가 즉시 소액 대출이 돼요. 단 이 금액은 세븐일레븐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편의점 안에서 네가 쇼핑을 해. 우리가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 줄게. 일단 먼저 사. 이 개념인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자본적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경쟁 편의점 체인으로 이탈하는 고객을 묶어두는 이런 서비스 방법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행동 패턴, 행태적 습관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킹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적 아이디어를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될 거예요. 경쟁력, 차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노벨티가 뛰어나거나 특징이 더 좋아야 돼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앞에 우리 락인을 거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락인을 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시작해서 뭐 비대, 공기청정기, 침대까지 결합 할인 뛰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나머지 세 개가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하나가 있어도 나머지 두세 개 때문에 만족하는 이런 것들도 락인이 걸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락인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평균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 뷔페, 빕스 샐러드 바 이런 것들도 다 평균의 마법도 락인을 거는 방법들이거든요.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보완제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이 기술의 혁신 외에도 기술의 혁신과는 상관은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효과적인,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가볍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노벨티를 높이기 위해서 코카콜라는 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다국적 기업인데 그 나라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음료 회사를 인수하는 게 코카콜라의 전략입니다. 일본에서 조지아 인수를 한 것들, 뭐 그 다음에 영국에서 슈왑스를 인수한 사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기네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1등 브랜드로서의 어떤 음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불편함을 보완해 주는 걸로써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드는 게 우버예요.
미국은 대부분 콜택시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택시를 불러요. 택시 기다렸다가 타요. 목적지를 불러주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계산하는데 또 팁이 있거든요. 미국 애들은 또 팁 갖고 옥신각신해요. 또 내려요. 이 모든 과정을 앱에서 목적지 입력하고 콜 버튼 누르면 끝. 여러분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뭐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앱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는 행위 전반적인 거를 하나로 줄여놓은 거죠. 그 프로세스의 귀찮음을, 프로세스의 번거로움을 버튼 하나로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버를 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도시바의 TPS라고 얘기하는 도시바 제작 방법론 이런 것들, 컨베이어 벨트에서 우리가 1대1 조립 생산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을 하시고 아이데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강의인 비즈니스 아이데이션에 관련된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